물권법의 마지막 그 특수저당권 펴보세요. 188페이지. 저번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뭘 했냐 그러면은 올해 이제 저당권과 관련해서 이걸 전제하고서 우리가 저당권 공부를 했는데 우리 갑으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 건물의 채권자에게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 나중에 이제 변제 안 하면 저당권자가 이제 경매 청구해서 매각된 가지고 자기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다. 이걸 배웠어요. 이 저당권이 특징이 피담보 채권이 1억 원 확정이 되어 있고 목적물 개수가 1개다. 이걸 전제하고서 우리가 저당권 공부를 했는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흔히 보통 저당권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거하고 반대로 피담보 채권 1억 원 확정된 거 아니고 오늘 오전 10시에는 1,800, 오후 2시에는 2,500, 그 다음에 한 일주일쯤 가니까 500. 이렇게 피담보 채권이 끊임없이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근저당이고 목적물 개수가 1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도 있어요. 이에 해당되는 것이 공동저당이다. 해서 이제 이 근저당하고 공동저당은 이런 보통 저당권에 비해서 각각 이러한 특수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는 흔히 특수저당권 1위 이야기를 한다. 여기까지를 저번에 가르쳐 줬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근저당, 공동저당이 뭐인가? 실무상으로 우리가 등기를 보면 이런 보통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거의 대부분이 근저당 아니면은 공동저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대부분 이제 공동저당이냐 하는 거는 저번에도 가르쳐 줬고 대부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저번에도 이제 법정이상권 등에서 공부할 때 공동저당에 관한 판례가 법정이상권 관련해서 요즘에 많이 나오고 그때도 이야기해 줬다시피 실무상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토지 있다. 그러면 위에 대부분이 건물이 있고 그러면 의리자 갑으로부터 돈 빌릴 때 옛날에 얘기 들은 거 토지에다만 뭐 저당권 설정하고 건물에만 설정하고 물론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관례상 토지하고 건물 모두 위에 저당권이 설정.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 독립부동산이니까 동일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두 개의 부동산 이외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 이게 공동저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등기부를 보면 건물 등기부 따로 있고 토지 등기부 따로 있는데 등기부에 보면 여기 건물 등기부에 요게 토지하고 공동으로 담보가 됐다는 취지가 기재가 됐고 여기 토지 등기부도 역으로 이게 이거하고 공동으로 담보했다는 취지가 기재됐고 등기부는 대부분 요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제 여기 근저당의 경우는 왜 이게 이제 실무상으로 많이 행해지느냐? 요거는 이제 원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지금 우리 갑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고자 한다. 내 아파트 담보를 제공하고 그럼 분명히 피담보 채권이 1억 확정이 돼 있고 목적물 개수가 1개고 돈 많을 것 없이 은행 앞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보통 저당권이 설정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등기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는 1억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제1금융권은 관행적으로 빌린 돈은 1.2배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은 1.3배 법이 아니고 지네들 관행이에요. 해서 이제 1억 빌렸는데 나중에 등기를 보니까 마치 1억 2천 또는 1억 3천 빌린 것처럼 되어 있고 요거를 이제 채권 최고액이다 그래서 등기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은행 앞으로 금융기관 앞으로 뭐라고 됐느냐 근저당 요리되어 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겪어서 하는 근저당이야. 근데 요거는 본래 의미의 근저당이 아니고 보통 저당권을 설정해야 될 사안에 있어서 무슨 이유인가 그 이유는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 무슨 이유에선가 내가 모르겠는데 은행 담당자들이 근저당이라는 편법을 쓰고 있는 거라 말. 이거는 본래 의미의 근저당 아니에요. 따라서 근저당 공부할 때는 특히 요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우리가 이 근저당은 누구나 다 겪어서 한다 말이야. 지금 책에 쓰였는 근저당이 시험에 나오는 거지 여러분이 겪어서 하는 이 근저당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책에 쓰였는 근저당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겪어서 하는 이걸 계속 떠올리면은 우선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장래 증감 변동이나 불특정의 채권이다. 피담보 채권이 이것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요거는 이제 편법 쓰는 거니까 요거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민법에서 말하는 본래의미 근저는 어떤 것인가 그걸 연구를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연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깨우치라 스스로 연구해서 왜 은행은 보통 저당권을 설정해야 될 사안에 있어서 악착같이 근저다는 편법을 쓰는가 요걸 이해하면 요거는 이해하게 돼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이제 공부하라 선생님이 다 안 가르쳐주니까 여러분도 해야 되는 거 하나는 있어야지. 따라서 이제 보통저당하고 근저당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이란다. 공동저당하고 근저당이 이런 이유 때문에 실무상에서 많이 행해진다는 거 이걸 항상 염두 두고 저로 돌아가서 먼저 공동저당 여기 공동저당은 개념과 관련해서 동일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개의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이 된다. 첫 번째 핵심. 그러면 이 공동저당의 경우는 저당권이 도대체 몇 개가 성립되는가? 의뢰가부로부터 1억 원 빌리고 이걸 담보하기 위해서 5천만 원짜리 A 부동산, 7천만 원짜리 B 부동산, 8천만 원짜리 C 부동산 3개 합하면 2억 해서 이제 요 3개 부동산 위에 저당권 설정해 줬다. 그러면 일물 일권지 원칙에 따라서 저당권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 개만 성립하는 게 아니고 물권법은 항상 물건을 기준으로 사고를 하란 말.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일물 일권지 원칙이야. 물건마다 하나씩은 물권이 성립한다. 지금 이런 것도 자꾸 해묘가 안 좋고 돌아서 잊어먹고 그러면은 전혀 공부에 대한 기본이 안 좋다는 거. 물권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전혀 없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이제 일물 일권지 원칙에 따라서 매 물건마다마다 저당권이 한 개씩 성립. 각 부동산마다마다 등기부 따로 편제되고 등기부 A 부동산 등기부에 저당권 설정 등기, B 부동산 마찬가지. 따라서 목적물 개수만큼 저당권 성립.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공동저당이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저당권의 순위가 동일할 필요 없고 111 할 필요 없고 요거는 1번, 요거는 2번, 요거는 1번 그래도 상관이 없고 더 중요한 거는 목적물 소유자가 반드시 채무자일 필요도 없고 A 부동산은 채무자가 BC 부동산은 누구 거? 예를 들어서 친구가 담보 제공 흔히 말하는 물상 보증임 이래도 상관이 없고 더 나아가서 이 공동저당의 성립등에서 저당권이 동시에 설정될 필요도 없고 A 부동산 먼저 담보 제공했더니 채권자가 요거 가지고는 담보가 너무 약하다 추가 담보 제공해라 해서 그 다음에 다시 B 부동산 추가로 제공 그래도 약하다 해서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 물상 보증인이 C 부동산 추가적으로 담보 제공 이런 경우도 비일비재하니까 동시에 설정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여기 공동저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이런 거야.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 안 하면 여기 공동저당권자도 채권 회수를 해서 경매채무에서 배당을 받을 건데 요거는 공동저당권자 자유예요. 요 3개 부동산 모두로부터 배당을 받는 건지 그게 동시배당이라고 그래요. 어느 특정 부동산의 매각대금 요거 가지고 우선 배당 받고 모자라면 나머지 배당 받을 건지 요걸 20배당 그래요. 요거는 이제 자유인데 문제는 저당권을 항상 이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목적물 점유는 설정자가 다 해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동일 목적물에 항상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동시 배당을 하는데 3개를 같이 배당하는데 예컨대 A 부동산은 매각대금 전액을 얘가 다 배당받았다. 그럼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자 병은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아요. 얘 박살난단 말이야. 또는 얘가 보기에 얘가 왠지 모르게 싸가지가 없더라. 얘 팔바불자. 그래서 B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을 얘가 싸가지 갚아버려. 그럼 얘는 또 한 푼도 배당 못 받고 이런 후순위 저당권자가 배당을 못 받는 불상사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시 배당의 경우는 어느 특정 부동산 매각대금 전액을 얘가 통째로 배당 못 받고 각 부동산은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채권 분담액이 정해지고 그 분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후순위자에게 배당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20배당의 경우는 이렇게 기본 원칙이 항상 원칙을 전제하고 살 붙여서 정리하라고 말해요. 20배당은 어쩔 수 없어요. A 부동산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한다. 요거는 다 가져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한 푼도 배당 못 받은 후순위 저당권자 얘는 어떻게 보호가 되는가? 나머지는 상식으로 해결하면 돼요. 이게 동시에 배당 얘는 이제 보는 항상 돼야 되니까 동시 배당은 20배당이든
얘도 좀 보호는 돼야 되니까. 만약에 동시에 배당이 됐다면 얘가 다른 부동산업자 배당받을 금액이 있어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여기 우선이 저당권자가 공동 저당권자를 대의해서 여기서 배당받지 못한 것을 얘네들보다 우선해서 각 부동산으로부터 배당받는단 말이야. 요게 20배당의 기본 원칙이요. 이걸 염두에 두고 줄거리 잡았나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살붙이란 말이야. 거기 공동저당 효력에서 후순위 저당권자 관계 동시배당 가범, 이게 368조 1항인데 그 밑에 계산 문제가, 작년에도 계산 문제가 나왔죠. 이전 모일만 하면 계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밑에다 계산하는 방식을 써놨는데, 이것도 여러분 본 시험도 마찬가지요. 이게 지금 암산으로 연필 들 필요도 없이, 계산기 두드릴 필요도 없이 암산으로 계산이 충분히 나오도록 그렇게 숫자를 맞춰서 출제를 해요. 우리가 무슨 산수 연습하는 거 아니고 법공부 테스트하는 거니까. 따라서 여기 사례도 제가 간단하게 숫자를 맞춰놨어요. 암산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여기다 사례를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면은, 항상 이제 우리 본 시험도 사례가 마찬가지죠. 순서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제가 항상 예를 들어놓을 때 왼쪽 값을 채권자, 저당권자 이렇게 예를 들죠. 그럼 우측은 누구고 채무자고, 대부분이 이렇게 본 시험도 이렇게 얘기를 놔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상한 아들이 있어요. 꼭 이상한 애들이. 을을 저당권자, 갑을 채무자 이렇게. 그럼 이 순간부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뒤집으니까. 근데 공동저당은 이걸 뒤집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만약에 간단한 사례 같으면 이렇게 뒤집어도 괜찮은데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공동저당 뒤집어버리면 지도 헷갈려. 지금 보통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갑, 을,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이 이제 영문으로 나와요. 뭐 A, B, C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후순위 저당권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갑을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예요? 병, 정, 무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 이게 순식간에 이렇게 분석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이거 분석하는데 사람 최하 5명 이상이 나와요. 목적물이 보통 2-3개가 나오고. 이게 엄청, 여기 지문도 묻는 물음도 길어요, 이게. 그 이걸 분석하다 시간 걸리면은 그건 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딱 이렇게 정해졌다면 틀이. 갑, 을, 병, 정, 무 이런 식으로. 근데 요거는 을, 갑하고 무슨 A, B, C 부동산 있고 그 다음에 을, 갑도 뭐 정, 병, 무 있다고 짓거리면 지도 문제 못 풀어 헷갈려서 미친놈이란 말이야.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야. 이 말 알아들어요? 근데 이런 게 공동저당 아닌 경우는 간혹가다 이걸 바꿔놓는 경우도 있어요. 덜 헷갈리니까. 그 대부분은 공동저당 순서가 다 이렇게 바뀌어져 있으니까 순식간에 틀에 따라서 해결하면 계산이 금방 나와요. 근데 계산할 때 항상 이야기하다시피 이게 자신이 없으면 절대 풀지 말고 나머지 다 풀고 시간 남을 때 풀으라고 말이야. 풀지도 못하면서 이거 손대가지고 한 5분 걸려서 정답 맞히면 뭐냐, 어차피 떨어지는 거를 5분 걸려서 맞춰도 의미가 없는 거니까. 대신 이제 연습해보면 1분 단거리에서 계산이 다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워낙에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딱 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여기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갑, 채권자, 을에게 3천만 원 채권 가지고 왔다. 각 부동산 A, B, C.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후순위 저당권자 병정무로 해놓고, 그 다음에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비로 채권 분담이 정이니까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나라에 계산 나오겠죠.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A 부동산 3천, B 부동산 2천, C 부동산 1,000 이렇게. 여기는 뭐 기억할 필요도 없고 얘네들 거는. 그러면 이렇게 딱 만들어놨을 때 동시배당의 경우에 A 부동산으로부터 공동저당권자, 얘가 각 부동산 때 1번 가지고 있다면 전제되어 있을 것이고 얘네들 2번이니까 A 부동산 또 배당받을 금액 암산하세요.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비로서 분담액이 정이니까 A 부동산을 배당받을 금액, 요 공동저당권자가 특정 부동산 경매대금 다 못 가져가니까 부동산의 경매 대가비로서 분담액이 정해지고 나머지 얘네들 때 가니까 암산해보라고 말이야. A 부동산은 3천만 원 곱하기 채권, 그 다음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A 부동산 3천, B 부동산 2천, C 부동산 1분의 A 부동산은 3, 이렇게 암산하라고 말이야.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따라서 1,500. 이런 게 5초도 안 걸려서 나와야 된다. 그렇게. 그러면 하나 계산하면 나머지는 숨쉬기 전에 답이 다 나오게 돼요. 숫자 하나만 바꾸면 되니까. 3천 곱하기 6분의 얼마 하면 돼요? B 부동산 2 하면 되죠. 요거 2천이니까. 그러면 3분의 1이니까 1,000만 원. 그 다음에 C 부동산은 3천 곱하기 6분의 1이니까 500만 원. 이게 숨쉬기 전에 10초도 안 걸려서 3개가 나온다. 암산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 공부를 그만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 못 하는 거예요. 본 시험도 이렇게 암산을 하도록 만들어놔요. 여기서 각각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초과부,
그러면 얘는 1,500을 여기서 받고 나머지 1,500을 얘한테 가고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여기서 얘는 1,000 가져가고 나머지 1,000을 얘한테 배당한다. 이런 이야기야. 이렇게 배당하면 돼요. 이런 건 웬만하면 맞춰라 그 말이야. 그래갖고 작년 시험은 이게 나왔지. 동시배당이. 공짜로 주기 위해서. 이거는 뭐 10초도 안 걸려서 정답 나올 건데 모르겠어 풀었는가. 따라서 거기 보면은 이 사례를 거기다 써놨으니까 집에서 연구하고 제일 밑에 동그라미 2번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야. 지금 왜 동시배당에 이런 기본 원칙이 정해졌느냐. 후순위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묻는 게 제일 밑에 언더라인. 그럼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으면 이런 동시배당 경우도 A 부동산은 매각되면 전액을 A가 다 가져갈 수 있냐 요걸 묻겠는데 그러면 시험에 안 내겠죠. 그 반대니까 시험에 내겠지. 안 그래요?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 여부 상관없이 368조 1항 동시배당 기본원칙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 후순위 저당권 없어도 특정 부산 매각되면 전액 배당 못 받는다 그 이야기야. 왜냐? 후순위 저당권자가 없더라도 배당에 참가하는 일반 채권자를 비롯해서 배당 요구하는 채권자들이 많이 있어요. 걔네들도 당연히 보호가 돼야 된다는 상식이잖아. 그 다음 우측에 주택임자 보호법. 다 7번 보세요. 이거는 주택임자 보호법에서 사례 문제로 우리 시험에 출제됐는데 지금 주택임자 보호법에 하면 여기에 대지가 있고 주택이 있고 갑이 임대인이다. 얘가 임차인이다.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이다. 그러면 소액임차인은 이 주택의 환가대금 가지고만 최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고 여기 대지도 주택임대법 적용되잖아. 따라 대지 환가대금 포함 주택가액의 얼마 2분의 1을 범위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소액임차인은 주택가액으로부터만 최우선 변제 받는 게 아니고 대지 환가대금 가지고 최우선 변제 받으니까 결론 뭐하고 똑같잖아. 얘는 두 개의 부동산부터 모두 최우선 변제 받잖아. 그러니까 소액임차인은 누구하고 똑같다. 공동저당권자. 그러니까 몇 조가 적용된다? 두 개가 동시에 배당일 때는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몇 조? 368조 1항에서 대지하고 주택의 각 부동산은 뭐에 비례해서 경매 대가 비례해서 이 경우도 분담액에 정한다. 그 분담액만큼 각각 최우선 변제받는다. 그 이야기야. 그 외우고 자주 할 것도 없잖아. 동그라미 3번에. 세상에 공짜로 주기 위해서 출제한 걸 이런 걸 틀고 앉아서 묻지다냐고 말이야. 그 다음 20회당 아까 원칙은 가르쳐줬으니까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이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먼저 20회당한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요거 얘가 다 배당 받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 이제 한 번도 배당받지 못한 병이라네. 얘는 어찌 보호가 되는가? 아까 가르쳐주죠. 이게 동시에 배당이 됐더라면 얘가 다른 부동산 BC로부터 배당받을 금액 있죠? 그거를 얘가 얘를 뭐해서 대위해서 이렇게 각각 배당받아가는 거야. 얘네들보다 우선해서. 아까 다 계산을 했잖아요. 동시에 배당했더라면 갑이 B부동산 배당받을 금액이 얼마요? 1,000. 그 1,000만 원을 얘가 얘를 대위해서 우선 변제 받고 여기서 얘보다 우선 변제 받고 그 다음에 C부동산 배당받을 금액이 얼마요? 500. 그거를 얘가 얘를 대위해서 여기서 500 받고 그러면 얘는 1,500 채권에서 다 하고 그 이야기야. 이런 것도 암산으로 금방 하고. 그 다음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문제가 하나 있단 말이야. 여기 칠판의 사례는 마침 A 부동산을 3,000 그랬으니까 요거 가지고 자기 채권 전액을 회수를 했는데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 얘가 전액이 아니라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도 여기 20배당이나 기본원칙에 적용되는가. 이번에는 사례를 바꿔놨단 말이야. 여기 A 부동산이 아니라 B 부동산에 대해서 20배당이 이루어졌다. 냉포했나요? 그럼 2,000 다 가져가도 일부 변제밖에 안 되잖아. 3,000이니까 1,000만 원 남아있잖아. 이때는 어떻게 했나? 이때도 마찬가지야. 이때도 후순위 저당권자 얘는 지금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았단 말이야. 그럼 이 경우도 똑같이 얘가 얘를 대위해서 다른 부동산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데 원칙은 똑같이 정해지는데 다만 이 경우는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지금 B 부동산이 2,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가져가도 1,000만 원 미납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얘는 A 부동산이 나중에 이제 배당이 되면 여기서 이제 1,000만 원을 배당 받아가는 거야. 그럼 아까 A 부동산의 배당금 얼마로 계산됐어요? 1,500. 이 1,500을 이제 A로도 받을 건데 동시 배당했더라면 1,000만 원 가져갔잖아. 그럼 얘는 전액 완제가 됐죠? 여기 얼마 남았나요? 500. 요거를 이제 얘가 얘를 대위해서 500 이렇게 받아가고 그 다음에 여기 C 부동산으로부터 갑이 배당받을 금액이 얼마였어요? 아까
500. 그 500을 또 이렇게 얘가 얘를 대위해서 받는 거야. 그럼 얘 채권 전액 완제받아요. 따라서 주의할 거. 동그라미 2번에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도 후순위 정권 대위권이 인정이 되는데 동그라미 2번에 찾나요? 근데 이제 주의할 거는 제일 밑에 언더를 앉혀놓은 거. 시험은 언더를 앉혀놓은 거에 나오니까 거기다 쳐놨지만 제일 아래 다만 일부 변제의 경우에 찾았나요?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가 인정되더라도 방금 가르쳐준 것처럼 공동 저당권자가 채권 전액을 뭐하지 않는 이상 완제받지 않는 이상 여전히 나머지 저당권에 대한 실행이 가능하므로 공동 저당권자 채권이 완제돼서 공동 저당권이 소멸될 때 비로소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하는 거예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2100 갔던 일부 변제니까 여기서 1000 받아갔다 완제됐죠? 요때 비로소 이제 대위가 허용이 된다 그 이야기야. 그 다음 선순위 저당권자 관계 여러분 몫이니까 집에서 읽으면 되고 물상보증인 관계 요게 또 시험에 이제 아예 쏟아져 나오는데 물상보증인 관계가 그 전에는 이제 물상보증인 관계 요게 이제 계산 문제로 출제하는데 이게 계산이 나오면은 시간이 아마 두세 배가 더 걸려요. 해서 이제 이 값이 또 공동 저당권자라고 가정을 하고 요 우리 채무자고 그 다음에 이제 A 부동산은 채무자 소유인데 B 부동산은 제3자 물상보증인이 담보를 제공했다는 거예요. B 부동산은 물상보증이 있어. 보통 이제 본 시험에서는 여기 이제 갑이고 을이니까 물상보증인을 병 이렇게 넣어놔요. 이렇게. 요거는 제3자 병 소유다 이렇게. 그럼 물상보증이다 그 이야기죠. 그럼 이제 후순위 저당권이 어떻게 돌아가요? 갑을 병이니까 그 다음에 누구? 정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될 거고? 무 이런 식으로. 그러나 물상보증인이 이제 하나 출연하면 걔가 이제 병으로 들어가면 후순위 저당권자 그 다음에 갑을 병 들어갔으니까 물상보증인 정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요거 2번 저당권자. 문제 풀 때 딱 정해졌어 틀이. 네? 우리끼리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공부 제대로 하고 간 사람 얼마 있어요? 네? 요행수 부르고 가지. 근데 학교권에 들어간 사람은 다 맞춰 이런 것도. 나 여러분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냥 시간 남으면 예를 있으면 푸세요. 뭐 어차피 점수는 어려운 거 푸나 짧은 거 푸나 2.5인데 사기 진작 참 말은 하지만 본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맞추고 해야지. 응?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뭐가 지금 문제냐 그러면 물상보증과 관계에 있어서는 거기 체계 문제 둘로 나누었어요. 가번의 동시배당, 나번 20배당. 20배당에 관해서는 옛날부터 사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가번의 동시배당 판례 날짜 보세요. 2010년이죠. 요게 이제 판례가 2010년 새로 나왔어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하나는 물상보증과 하나는 채무자 소유인 경우에 여기 이제 동시배당을 했다. 똑같이 이제 동시배당 20배당 나누어서 동시배당을 했다. 근데 이게 이제 옛날에는 우리 시험에 이것도 계산 문제로 한번 나왔어요. 잘 들어야 돼요. 동시배당. 그럼 이때도 368조 1항 동시배당이랑 기본 원칙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 요게 이제 옛날 학자들 견해였어요. 요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아까 가르쳐준 대로 똑같이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금이 정해지겠죠. 나머지는 얘들한테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정답이 나왔고 이게 이제 2005년도에 사례가 나왔던 거예요. 또 정답도 그렇게 골랐고 지금도 시중에 구칠문제 보면은 그걸 정답으로 그대로는 정신병자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2010년도에 이에 관한 판례가 나왔어요. 그 판례 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됐는가. 이 경우의 핵심은 동시배당이나 기본원칙이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게 핵심인데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배당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동시배당을 하더라도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 비례해서 분담비 정해지고 나머지 넘어가 그게 아니고 어떻게 알아? 채무자 거를 먼저 우선 배당을 받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으로부터 모자란 게 있으면 물상본유도 비부동산부터 나머지 천역을 배당받아라. 이렇게 판례가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2005년도에 나왔던 그 문제 정답도 이제 바뀐 판례다 수정을 해놔던데 시중에 97 기출문제 보면은 옛날 정답 그대로는 책들이도 아직도 부지기수라고 말이야. 그런 거 풀 때는 조심하라고 말이야. 제 말 하나 들어요. 옛날엔 이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도 동시배당의 기본원칙이 똑같이 적용된다. 여기 학자들 입장이고 그 입장에 따라서 정답을 냈고 출제를 했다고 말이야. 근데 지금은 판례가 나왔는데 판례는 요 견해하고 판단하는 거죠.
이 경우에 요지는 368조 1항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시배당 기본원칙 정되면 안 된단 말이야. 대신 채무자 소유 A부동산부터 먼저 배당받고 모자란 거 있으면 여기서 배당받아라는 거.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야. 왜 그러냐 그러면 옛날처럼 368조 1항을 정시키면 각 부동산의 경매 대가 비례해서 분담액이 정해져요. 그럼 여기 물상보증에는 친구 따라 강남 간 거 아니야. 여기 내가 돈 빌린 거 아니잖아. 얘 빌린 거 담보하기 위해서 내 부동산 제공했잖아요. 그럼 내가 여기서 손해보면 구상권 행사하잖아. 그죠? 그럼 동시배당의 기본으로 정되면 물상보증에서 비부동산 일부 배당 받아갔잖아요. 갔잖아. 그럼 나는 이제 그만큼 뭐 해야 돼요? 얘한테 또 구상권 행사해야 되잖아. 이렇게. 안 그래요? 그럼 다시 또 계산하는 문제가 생겨. 번거롭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요거 가져가라 그 말이야. 다행스럽게 채무고 앉아되면 얘 거 손댈 일 없잖아. 그럼 얘가 구상권 행사하고 계산할 일 없잖아. 이게 더 편하다 그 말이야. 그 다음 문제는 20배당인데 원래 시험을 약간 나번이 옛날부터 많이 나왔던 거야. 요게 이제 요 사례에서 A부동산 채무자가 B부동산 물상보증인 제3자 평소유 이 경우에 20배당 이거는 둘로 나누어서 먼저 채무자 소유 A부동산이 먼저 배당이 됐는가 물상보증인 소유 B부동산이 먼저 배당이 되었다 해서 이제 우리 판례가 당한 것이 달라지는데 먼저 여기 채무자 소유 A부동산에 대해서 20배당 이루어서 이걸 다 배당 받아갔어요. 그럼 원래대로라면 여기에 한 분도 배당 못 받는 후순위 저당권자 정은 아까 368조 2항 적용식이세요. 동시에 배당이 됐더라면 얘가 B부동산부터 배당받을 금액 한도 내에서 얘가 얘를 대유해서 물상보증인 소유 B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배당받으면 되겠죠. 이 경우에 근데 이 경우는 이자와 대위가 허용이 안 돼요. 그래서 시험에 집중 물어보는데 이 경우는요. 얘가 공동저당권을 대해서 물상보증인 소유 B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변제 못 받는단 말. 다 이 경우 얘는 돈 다 날리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왜? 이 경우는 얘가 물상보증인 소유 B부동산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을 대여할 수 없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다 가르쳐봐 못 알아들으니까 가장 간단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지금 얘는 누구를 위해서 물상보증인 병은 누구를 위해서 B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당연히 얘예요. 얘한테는 얘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야. 내가 지금 여기 채무자서 A부동산인데 후지니까 얘를 위해서 내가 담보 제공한 거 아니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내 부동산에서 경매하고 그래서 가져가고 하는 걸 내가 수용을 해야 되지만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를 위해서 담보 제공한 거 아닌데 왜 얘가 얘를 대해서 내 부동산 건드리냐 그 이야기예요. 얘는 대의가 허용이 안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경우에 얘는 돈 다 뜯기니까 등기부 확인할 때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정의 경우에 여기에 이제 B부동산하고 공동담보대자 취지가 딱 기재됐는데 B부동산 소유자가 누구더라? 채무자 아니더라. 그러면 절대 돈 빌려주면 안 돼요. 돈 뜯긴다고. 얘가 이거 다 가져가면 나는 이거 대의 못하니까 돈 뜯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누구 거야지 대의가 허용되는 거야. 채무자가. 그 다음 거꾸로 이렇게 이번엔 물상보증에서 B부동산에 대해서 20배당 이루어졌다. 이게 이제 이합전 시험에 나온 거다. 이렇게 20배당 이루어졌다. 어쩔 수 없죠. 이거 다 가져가는 그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물상보증인 병은 타인을 위해서 내 부동산이 이제 경매토가 날라갔기 때문에 얘한테 채무자를에게 구상권 행사하잖아. 근데 구상권 취득한과 동시에 A부동산이 마침 누구 거요? 채무자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물상보증인 병이 공동저당권자를 대의해서 A부동산에서 1번 저당권을 얘가 이렇게 대의 취득하는 그렇게. 따라서 이제 이 경우는 여기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걸 요구를 못 해요. 뭘 요구를 못 하냐 그러면은 얘가 이제 물상보증에서 B부동산을 20배당 벌써 채권 전액을 완제받다 하더라도 그럼 이제 얘가 요구한단 말이야. 야, 내 부동산이 A 부동산 설정에다 1번 저당권 말소시켜달라. 너 돈 다 받았지 않느냐? 알아듣나요? 그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돈 완제 받았어도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물상보증인이 A를 대위해서 채무자수 A부동산에서 요거 대신에 얘가 1번 저당권을 치르게 되니까 1번 저당권 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너 이 새끼 요거 가지고 돈 다 받았으니까 내 부동산 설정인데 1번 저당권 말소시켜달라. 말소 청구 뭐 한다고 말이야. 그 말 알아들었나요? 이런 거 좀 쪽팔리니까 틀리지 좀 마시고 상식적인 이야기죠. 따라서 이제 얘가 이렇게 1번 저당권을 대의하는 그렇게. 근데 우리 시험에 뭐를 집중 물어보냐면 여기에 후순위 저당권
요 녀석을 유달리 많이 물어 우리 시험에서는. 얘는 그럼 어떻게 배당받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순서 한번 해보세요. 얘랑 같이 말고 이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자, 날라갔다. 그럼 나는 너를 위해서 내 거 날라갔으니까 네 부동산이야. 1번 저당권 내가 취득했다. 얘를 대해서 1번 저당권 취득하죠. 그럼 1번으로 매각되면 얘가 다 가져오는 거야. 그럼 여기 2번 요 물상보증서 A 부동산 물한 놈. 여러분 누구한테 돈 빌려줬나요? 그건 어떻게 아시네. 또 이렇게 빌려줬다고 할 것 같았는데. 얘한테 빌려줬죠? 이 부동산 얘 거잖아. 얘한테 빌려줬잖아. 그럼 얘는 뭘 할 것 같은 거 상식으로 해보자. 법은 상식이니까. 어? 얘한테 뭐라, 얘는 얘한테 빌려준 거야 지금. 2번 저당권자는. 그럼 얘한테 뭐라 그래요? 어차피 이거는 날라갔어. 근데 얘는 또 대신, 얘를 대신해서 이 부동산 매각되면 가져올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얘한테? 어? 그러지, 달라고. 달라고. 야, 새끼야. 너 A 부동산 그 매각되면 여기에서 뭐 5천이다. 5천 가져왔잖아. 그래서 나는 너한테 빌려줘. 네 부동산 저동산 5천 중에서 내 건 내놔. 이렇게 받아가는 거야. 이거 상식이잖아. 그 왜 이런 것도 틀리고 나오나요? 맨날 물어보는 거를? 이거를 이제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본 시험에서 이렇게 물으면 쪽팔리니까. 법학은 품격을 지키니까. 이쁘긴 좀 묻잖아. 그 이야기를 얘가 1번 저당권 대해서 이렇게 배당금 가져오면 거기서 얘가 이렇게 받아간다. 요 이야기인데 요거를 이제 이쁘게 포장. 이렇게는 시험에 안 넣어줘. 이쁘게 포장.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공동저당권을 대해서 채무자 소유 A 부동산에서 1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이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다시 뭐한다? 물상대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물상대의한다 그 말은 얘가 취득한 1번 요 매각된 가지고 다시 얘가 우선 변제한다 그 이야기야. 따라서 채로 돌아가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이야. 거기 나번에 20여 당에서 9구절 다 이야기 줬고 뒤쪽에 중간 언더를 보세요. 이해 반하에 찾나요? 요게 방금 이야기하는 거. 물상보증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공동저당권자가 그 채권을 전부 변제받아간 거는 물상보증인은 481조에서 1번 공동저당권을 대의해서 채무자서 부동산 저당권 실행할 수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 다음 이런 경우 물상보증 요게 시험에 쏟아 나온다 말이야. 물상보증 소유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에 이전한 1번 저당권으로부터 뭐한다? 물상보증 우선 변제받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 말. 그 말이 뭐라고요? 얘가 여기서 배당받는 그러면 얘가 다시 배당받는다 그 이야기야. 그걸 이렇게 이쁘게 포장한다 그 말이야. 보면 알아듣나요? 그 다음 뒤에 언더를 앉혀놓은 거 아까 가르쳐준 거 거기서 요거는 시험에 별로 안 나오니까 언더를 앉혔고 따라서 물상보증의 대의 취득한 선순위 저당권 설정된 게 대해서는 말소 등기가 경될 것이 아니라 이 말 알아듣겠나요? 얘가 돈 여기서 돈 다 채권했었다 하더라도 얘가 야 인마 내 부동산에 대한 이제 저당권 등기 말소시켜 달라. 돈 다 받았으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돼요? 요 1번이 어디로 넘어야 되니까 물상보증이 이전돼야 되니까 고 팔려야지 그게. 말소 등기가 경릴 것이야. 물상보증인 앞으로 대의한 저당권 이전은 부기등기가 경료돼야 하고 이 말이 무슨 말 알겠나요? 이제 틀리지 마세요. 이제 쪽팔리니까. 그 다음 공동저당 법리 유치 적용 그건 뭐 중요한 거 없으니까 집에서 읽어보고 근저당 여하튼 간에 여기 지금 동시배당, 20배당 기본원칙 요게 이제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사례 문제 등으로 가장 쉬운 거는 부동산 전부가 채무자 소유고 동시배당 하라는 거예요. 이건 맞히셔야 돼. 너무 쉬워요.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본 것은 하나는 채무자 거고 하나는 누구 거고 물상보니까 요걸 함정으로 내기 좋으니까 요걸 제일 많이 출제를 하고 그러니까 요것만 갖고 놀면 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하면 돼. 한 번만. 근데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이해 안 하고 계속 버틴 사람들 있어. 한 번만 딱 해버리면 신간이 편할 거를. 그 다음 근저당 다시 칠판 보세요. 아까도 미리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이제 이야기되는 근저당은 우리가 실무에서 겪고 사는 근저당하고 틀려요. 실무에서 겪는 근저당은 편법 쓰는 거니까. 일단은 근저당은 특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피담보 채권이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이고 하나는 부종성이 완화된다는 거. 피담보 채권 일시적으로 소멸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럼 보통 저당권은 부종성 때문에 같이 소멸이 돼야죠. 근데 근저당은 피담보 채권 일시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에 따라서 소멸이 안 되니까 부종성이 완화가 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요걸 염두에 두고 이 특징을 잘 찾으라 말이야. 먼저 근저당이 설정이 되려면은 기본 계약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당좌 대홀 계약은 사업한 사람을 알아들으니까 그는 이야기해봐 못 알아들 것이고, 우리가 요즘에 본사 있고 편의점 있고 물건 공급하고 이런 건 여러분이 많이 겪어서 하니까 이 갑이 본사라 치고 을이 24시 편의점이라고 하자고 말이야. 해서 이제 두 본사하고 여기 체인점이, 물론 여기가 치킨집이라 해도 마찬가지 똑같아. 이런 건 여러분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생각하자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1년간 최고 한도 1억 원까지는 외상으로 닭 공급해 주겠다. 또는 편의점 같으면 물건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요. 이런 게 계속적 상품 공급 계약, 요 이야기로. 일단 근저당이 설정이 되려면 당사사의 요런 기본 계약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실천에서 겪고서는 근저당 이런 계약 없잖아. 내가 은행으로 대출 받는데 은행하고 뭐 이런 계약 체결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그것부터 차이가 나는 거야, 이게. 근저당 이런 기본적인 계약이 있어야 돼. 상품 공급 계약, 이렇게. 영업하겠나요? 그런 다음에 먼저 첫 번째 스타트. 여기 편의점 사장이, 치킨집 사장이 최초 1,000만 원어치 외상으로 물건을 공급 딱 받았어요. 그러면 외상대금 채권 1,000만 원이 본사에 발생이 됐죠. 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요 사장, 대리점 사장이 자기 살고 있는 아파트에다가 먼저 가정하자 말은, 첫째, 보통 저당권을 본사 앞으로 설정했다 가정하자 말은. 본사는 이렇게 저당권 설정 받는 거야. 담보 잡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일주일쯤 뒤에 다시 1,500만 원 외상으로 상품을 공급받았어요. 채권액이 얼마로 됐나요? 2,500으로 증가됐죠. 1,500으로. 그러다가 올림픽 월드컵 특수를 맞아서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해서 2,500만 원을 세트로 본사 입금을 딱 시켰어요. 피담보 채권 소멸했죠. 그러면 이 보통 저당권은 부정성 때문에 따라서 소멸하는 거렇게. 그러다가 다시 또 외상으로 800만 원어치 물건을 공급받았어요. 다시 외상대금 채권 800만 원짜리 생겼죠. 근데 이 앞전에 설정된 저당권이 이미 소멸이 됐잖아요.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 소멸 결과 부정성 때문에 소멸됐으니까 다시 새로이 발생한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다시 또 본사 앞으로 뭐 해야 되냐, 저당권을 다시 설정을 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1년 결산기에 도래할 때 계속 반복해야 돼. 뭐 알겠나요? 그럼 보세요. 피담보채권은 1억 또는 뭐 3천 고정이 안 되고 끊임없이 증감 변동하죠. 오늘 오전에는 1,000만 원, 그러다 다음 주 되니까 2,500, 그러다 장사 잘 되니까 피담보채권 제로, 그 다음에 800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특징이고, 두 번째, 피담보채권 일시적으로 이 와중에 소멸되는 경우도 있죠. 장사 잘 때 전액 입금시키면 피담보채권 소멸하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보통 저당권 같으면 부정성 때문에 저당권 소멸되기 때문에 다시 새로이 채권이 발생하면 또 이걸 담보한 저당권을 설정해야 되다 보니까 얼마나 귀찮냐 그 말이야. 장사하기도 바쁜데. 따라서 이런 경우에 피담보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따라서 소멸되지 아니한 저당권 하나 만들면 장사할 때 엄청 편하잖아요. 사업하기 편하잖아요. 그게 곧 뭐이다? 근저당. 따라서 이제 이 경우에 최초 근저당을 딱 설정을 한다. 그렇게. 근저당.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장사가 잘 돼서 피담보채권 2,500 전액을 입금을 시켰다. 피담보채권 일시적으로 소멸이 되죠. 그 다음 또 채권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러더라도 근저당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얼마나 편하냐. 그래서 근저당은 피담보채권 일시적으로 소멸하더라도 근저당은 따라서 소멸 안 되니까 부정성이 부정성이 완화되는 게 특색이다. 여기 두 가지가 특색. 이렇게. 그다음 여기 근저당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반드시 이거는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됐는데, 아까 계약을 이렇게 체결했어요. 1년 동안 향후 최고 한도 1억 원까지는 외상으로 물건 공급해 줄게. 이렇게. 요때 요 1억 원을 채권 최고 한도기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근저당은 일단 최고액까지만 담보가 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금 최고액이 1억 원으로 딱 등기됐는데 나중에 이제 1년 뒤 결산기에 결산을 해보니까 외상대금이 통지 안 하고 계속 예상 공급하다 보니까 1억 2천만 원이 실제 발생이 되었어요. 최고액을 초과했죠. 그러면 이 근저당에서 담보되는 것은 최고액까지 담보되니까
얘는 이 아파트가 경매 들어가면 최고 얼마까지 우선 변제 받는 거야? 1억까지. 1억까지. 왜 이 최고액까지 근저당인 최고액까지만 담보되냐? 이것 때문에. 이것도 후순위 권리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후순위 2번 저당권자가. 그러면 얘가 얘한테 후순위로 저당권 설정받아 돈 빌릴 때는 또 똑같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얼마 배당받고 나머지가 얼마냐? 이걸 감안하고서 돈을 빌려주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얘가 이자가 실제 배당받을 금액을 원천적으로 계산이 불가능하죠. 이자와 채권은 계속 뭐하니까? 정감 변동하니까. 그 대신에 뭐를 보고 계산하면 되느냐? 채권 최고 한도액이 1억으로 기재했더라. 그럼 이걸 보고 돈 빌려주면 돼. 근저당에서 담보되는 것은 최고 얼마까지니까? 1억까지니까. 실제 1억 2천 외상대금이 발생이 되더라도 얘는 아파트 경매 들어가면 얼마까지만 우선 변제받는다? 1억까지. 나머지는 나한테 넘어온다. 이런 이야기야. 따라서 최고액은 이런 후순위 권리자가 있을 때 후순위 권리자 된 관계에 있어서 요 금액까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우선 변제를 받는 한도액을 말한다. 여기까지 들었나요? 그런 다음에 보통 저당권과 지금부터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저당하고. 만약 보통 저당권에 있어서 360조 조문을 예고하라고 그러는데요. 저당권 흑이 미치는 표담보 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저당권 실행비용 여기에 담보가 되고 여기 이자고 지연이자를 특히 유념해야 되고 그 중에 지연이자는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해서 원본 이행기일 경우 1년분 안 한다. 요것까지만 저당권은 담보가 된다. 후순위 권리자 때 지연이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1년분만 우선 배당받는다. 저번 시간에 다 가르쳐줬어요. 그러면 여기 근저당의 경우에도 최고액 이제 1억 원으로 등기됐을 때 요 1억 원은 원본만 포함해서 1억 원까지 담보된다는 소린지 아니면은 요 1억 원 속에는 원본 그다음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싸그리 포함해서 1억까지 담보된다는 소린지 요게 문제인데 근저당도 360조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바꿔 말하면 요 최고액 중에는 원본만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자, 지연이자 다 포함해서 얼마까지 담보된다? 1억까지. 그 말까지 알아들었나요? 그러면 이제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 가장 중요한 지연이자. 여기 보통 저당권은 이제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원본의 이행기일 경우 1년분만 저당권으로 담보된다. 이 제한을 한다. 여기 근저당의 경우는 첫째, 이런 지연이자에 대한 제한이 당연히 필요 없을 것이고 필요 없잖아. 후순위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한을 하는데 후순위 권리자는 최고액만 보고 돈 빌려주는 거야. 어차피 얘는 요거까지만 우선 배당 받으니까 지연이자가 100년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더라도 얘한테 분리갈 거 없잖아. 100년분 포함된 최고액 넘으니까. 그 말 알아들어요? 이런 것도 좀 틀리지 말고 진짜 알아들어요? 따라서 이제 지연에 대한 제한이 필요가 없다. 상식이 상식. 그 다음 여기 저당권 실행비용은 보통 저당권이구나 저당권 이게 담보되는 거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최고액의 근저당 실행비용도 여기에 포함되는가? 여기가 두 번째 건데 요거는 이제 견해들의 비점에 중요한 게 이제 판례니까 판례는 근저당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이 안 되는 걸 본다. 이게 이제 보통 저당권하고 두 가지 차이야. 여기가 우리 시험에서 번갈아 가면서 출제하고 있고 이런 거 좀 틀리지 마세요. 근저당 실행비용이 여기 포함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러느냐? 여기 근저당은 일단 이런 상품 공급자 이런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근저당의 개념을 떠올려 보세요. 그냥 무대뽀로 공부하지 말고 생각. 근저당이라 하면 기본계약 그래 중요하다고 말이야. 상품 공급계약 이렇게 당좌 대울고 이렇게 이런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이게 중요해. 이자 채권이 어디서부터 생긴 거요? 요 공급계약부터. 항상 공부할 때면 이걸 잊어먹고 그냥 악만 쓰고 다니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야. 기초가 안 듣고. 계속적 공급계약. 요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장래, 정감, 변동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 한도에까지 모두 담보하는 것이 근저당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채권만 최고액에 포함이 돼야죠. 논리학적으로. 안 그래요? 근저당 실행비용은 이 계속적 거래 관계로부터 발생된 채권 아니잖아.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판례처럼 근저당 실행비용의 최고액에 포함이 안 돼야지 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한번 해보세요. 실행비용 여기에 판례처럼 포함이 안 되면 얘한테 유리해요 불리해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 지연에 대한 제한이 없다 염두에 두고 얘한테 유리할 거 아니에요. 이게 실행비용 여기에 포함이 안 돼야지 지연유작 한 푼이라도 더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판례처럼 해야지 근저당 않게 유리한 것도 있고. 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개념에서 가로 2번 특징 있고 가로친 3번 특징 있고 다 가르쳐 줬으니까 설정계약 가로 1번 2004년도 판례 방금 다 가르쳐 주니까 점검 딱 하고 설정계약에는 별도로 기본계약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상품 공급 당자도 이렇게 이런 거 좀 틀리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해봐요. 그럼 틀릴 일이 없잖아요 이런 게. 그다음 등기 근저당이라는 취지 채권 채권도 등기 반드시 해야 된다. 필요 등기사 제일 밑에 언더라인. 그러나 전속기간 결산기 임의적 기재상 뭐 등기법 기초고 등기 안 해도 근저당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 이야기야. 그다음 근저당 효력 최고액 담보 목적으로 우선 변제 발수는 한도액을 말한다. 점검 딱 하고 가로친 나와본 최고효과 민법 360조 언더라인 2개 차이점 보통계 차이점 딱딱 점검하고 저당권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이 안 된다. 밑에 언더라인 지연유다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한정되지 않냐고 채권 최고에 포함되면 모두 담보된다. 두 개의 차이 딱딱 점검하고 틀릴 일도 없는 걸 왜 틀리냔 말이야. 확인했나요? 하나만 이제 묻는다 말이야. 아까 서두에 전제를 했어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본래 말하는 근저당인데 우리가 실생활에서 은행에서는 보통 저당권을 설정해서 사안에 있어서 근저당은 편법을 쓴다고 미리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겪고서는 근저당 또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묻는다 말이야. 왜 우리 은행에서는 악착같이 보통 저당권 대신에 근저당은 편법을 쓰려고 노력을 하는가?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뭐 해버린 거예요. 내가 1억 빌린데도 이제 거래 관행이 제1금융권 1.2배 1억 있죠. 제2금융권 1억 3천으로 가는 거야. 그런다 변제에 변제 안 해도 등 경매 신청을 생각도 안 해. 얼마 달할 때까지는. 미리 넉넉히 잡아놨잖아. 최고 한도액을. 원본에다가 1.2배 1.3배로. 그러니까 지연유자가 저게 다 들어가잖아. 그러면 싸그리 우선 변제 받잖아. 근데 보통 저당권은 지연유자 제한이 있잖아. 1년분밖에 우선 배당 못 받는다고. 근저당은 그런 제한을 회피할 수 있잖아. 알아들었나요? 그 다음 피담보 채권 확정 이 대목이 또 아주 중요한데 왜 중요할 수밖에 없느냐. 여기 지금 근저당은 끊임없이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이다 보니까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돼야지 보통 저당권으로 바뀌게 되고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언제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는가 또 얼마로 확정이 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말이야. 그 확정된 액수만큼 우선 변제 받아가니까. 그래서 그 확정 시기가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데 앞쪽에는 언더를 안 쳐놓으니까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전속기간이나 결산기를 정하면 전속기간 결산기 도래할 때 피담보 채권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간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언제든 해지 의사표시해서 피담보 채권 확정시킬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가 우측까지 있었으니까 이런 거는 나와봐야 뭐 틀릴 일도 없고 시험에 별로 안 내기 때문에 언더를 안 쳐놨어. 그래 꼭 읽어보세요. 그래야 실력이 늘어. 가장 이제 기본은 우측 언더라인이야. 첫째,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더 이상 상대방과 거래할 의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채권이 발생될 일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 확정이 되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때 절대 속으면 안 될 것이 바로 그 밑에 거예요. 그러면 경매 신청을 했다. 피담보 채권 확정이 됐다. 그러면 이제 근저당권자가 경매 딱 신청을 했어요. 그럼 일단은 이제 피담보 채권 이 시점에서 확정이 되는 거렇게 계속 이제 증감 변동하다가 그런데 채무자가 이제 내 아파트가 이제 경매 들어가 생겼으니까 놀래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갚았어요. 이미 변제를 딱 했다고 말이에요. 경매 들어가니까. 그러잖아요. 아파트 안 날아가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경매 신청 돈 받았으니까 뭐 하겠죠? 취하. 요때 이제 속으면 안 될 것이 경매 신청 취하했으니까 피담보 채권 확정 효과가 다시 번복 뒤집어집니까? 요게 문제인데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 그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번복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 뒤에 언더를 거기까지가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언더를 쳐놨고 뒤쪽에 언더를 안 쳐놓은 부분. 따라서 이제 경매 신청 취하 후 새로이 채권이 발생이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 그럼 그 채권은 종래의 근저당에서 계속 담보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중요한 차이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그 다음 판례예요. 제일 많이 물어요. 왜냐? 요거는 이제 당연히 많이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요것 때문에 근저당도 얘가 선순 1번 근저당권자, 병의 후순위 2번 근저당권자. 이리 됐을 때 후순위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 1번 근저당권자 표담부 채권은 언제 확정이 되는가?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도 선순위 1번이 우선 배당받고 나머지 세가 배당받는 거예요. 그럼 이자와 표담부 채권이 얼마로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상호간의 배당 금액이 달라져 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거는 이렇게 사고하라고 내가 누누이 가르쳐 줬어요. 지금 보통 저당권이든 근저당이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하면 선순위 저당권은 언제나 소멸한 걸로 되어 있어요. 대신 얘는 이제 배당 순위에 따라서 배당만 받아가면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얘가 이제 선순위로 배당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얘한테 유리한 게 아니라 그 말이야. 이 저당권이 소멸하고 자기도 채권 회수하는 게. 왜냐? 얘는 선순위이기 때문에 돈 뜯길 일이 없어요. 웬만큼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기 전에는. 왜? 자기가 1번으로 배당받으니까. 그러면 돈 뜯길 일이 없으면서 이자 놀이 한다. 이런 좋은 돈 놀이가 없다고 말이야. 그게 1번들이야. 돈 뜯길 일 없으면 이자 놀이 하잖아. 그 말 알아들어요? 근데 얘가 2번이 경매에서 1번은 만기가 도래하기도 전인데 같이 소멸한다. 너도 채권 회수해라. 나 머리 확 돌고 싶다 그 말이야. 나한테 불리한 거라 그 말이야. 이 말 알아들어요? 제가 한 것처럼 생각 안 했으면 내 구조 바꾸고 지금 이 순간부터 얘한테는 불리한 거라 그 말이야. 만기 도래 안 했는데 돈 회수해야 되니까 불리한 거라 그 말이야. 돈 뜯길 일도 없는데 1번이니까. 따라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표담부 채권 확정 시기는 이건 말면 돼. 가급적이면은 단축시키자. 확정 시기를 뒤로 늦추자. 잘하시네. 그렇게 하셔. 왜? 뒤로 늦춰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 놀이 좀 더 하도록. 뒤로 늦춰야죠. 그러면 답 나왔잖아. 얘가 첫째 경매 신청했다. 1단계 그때 얘가 확정되고 2단계 경락이 됐다. 마지막 경락이니 경락등을 뭐 했다? 완납했다. 그러면 등기 없이 108조에서 낙찰조 쏟고 넘어가잖아. 땡이잖아. 그게 답이에요. 그거 다 거기 써 있잖아. 이해했나요? 그 다음 뇌구조 바꾸라니까요. 자꾸 새로이 받아들여요. 공부 처음 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나머지 거는 읽어보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주 물어보는데 일단 표담부 채권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효과 그 이후에 동그라미 2번 그 이후에 발생하는 새로운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에서 담보가 안 된다. 상식이죠. 따라서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근저당은 보통 저당권으로 받게 되고 저당권 실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주의할 것은 주로 우리 시험은 이제 방금 읽어본 그 대목까지만 주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 앞쪽에 써졌는데 뒤쪽에 언더라인 보세요. 요거는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뒤쪽에 언더라인. 확정 전에 발생한 뭐에 의해서? 원본 채권에 관해서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근저당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이 말 이해할 수 있겠나요? 표담부 채권 확정되면 이자는 계속 발생이 되잖아. 그 이자는 표담부 채권 확정된 이후에도 채권채고 한동 내에서는 계속 근저당에서 담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변제 받아야 되니까.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이게 또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거꾸로 묻는다. 다 집중하세요. 거꾸로 묻는데 이게 지금 시험이 한 10년째 계속 나오는데 지겹도록. 요 갑이 저 근저당권자, 요 우리 채무자, 채권 채권도액 1억 원, 실제 발생된 채권 1억 3천. 나중에 이제
얘가 변제 안 해서 이제 경매 신청했다. 요걸 이제 방 가르쳐 준 거고. 그러면 경매 신청 이제 표단부지 확정된다고 이야기고. 이번에 거꾸로 이제 돈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시키고자 한다 말로 채무를 변제하고 거꾸로. 그러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 최고액만 변제를 해도 되는가? 실제 발생된 1억 3천 다 변제가 되는가? 요게 이제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변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변제 금액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냐에 따라서. 첫째, 근저당 설정자 겸 채무자. 얘는 실제 발생된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돼요. 지금 요 1억은 최고 한도까지 근저당에서 담보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말은 후순위 고려당 관계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이것까지 우선 변제 받는다. 우선 변제 받는 한도다. 그런 의미지. 따라서 얘가 이것만 변제하면 만세다. 그런 의미 아니라고 말이야. 따라서 얘가 최고액만 변제하면 일부 변제 불가하기 때문에 근저당 말씀 못 시켜요. 지겹도록 물어봐요. 전에.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저번 주에 나 미리 못질 다 해놨어요. 여기 이제 목적물이 아파트인데 요거를 이제 제3자에게 양도를 해서 얘가 매수했다, 소유권 취득했다. 요런 애들을 우리는 저번 주에 의외로 요즘에 제3취득자 무지하게 뭐라 요즘 시험에서 제3취득자 그러는데 이런 제3취득자가 얘를 대위해서 변제하고자 한다. 왜냐? 변제 안 하면 경매에 들어가고 내 아파트 날아가니까. 그러면 이런 제3취득자는 얼마를 변제하면 되는가? 저번에 내가 조문 2개를 외우고 다닙니다. 숫자까지. 제3취득자가 첫째 469조 2항에 의해서 이해관계인으로서 변제하는 경우하고 조문 외우고 다니고 그렇죠. 364조에서 변제하는 경우 얘는 지금 뭐 제3취득자 이렇게 변제할 수도 있지만 얘를 부합해서 요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364조는 그 핵심이 뭐예요? 채무 전액이 아니고 뭐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만 변제. 요 차이가 있다고 가르쳐줬어. 얘는 몇 조에서 변제한다? 364조. 따라 채무 전액이 아니라 요 부동산 담보된 채권은 최고액까지니까 얼마 변제한다? 1억. 전문 예고다라고 그랬네요. 364조에서. 시킨 대로 해요. 그냥.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고집 부리지 말고. 그 다음 여기 저 물상보증이 있어요. 물상보증인. 물상보증도 마찬가지야. 얘가 변제하면서 경매 들어가면 물상보증이 담보로 적은 아파트 또 경매터 날라가니까 얘가 돈 안 갚으면 나라도 대입 변제라도 해야죠. 아파트 살려면. 그럼 물상보증이 변제할 때는 얼마를 변제하면 됩니까? 이것도 지겹도록 출제를 하고 있는데 얘는 우리 판례가 제3취득자하고 변제와 관련해서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얼마 변제한다? 364조에서 최고액까지만. 그 다음 이게 이제 10년째 번거롭 출제되다가 마지막에 여기서 볼이 났던 판례가 있는데 최근 판례에서 그게 이제 이합전 시험에 출제가 됐고 여기 지금 갑이 선순위 1번 근저당권 A가 2번 이런 경우에 2번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 표담보 채권을 소멸시키고 자기 순위를 몇 번 올린다. 1번으로 끄집어올리고자 한다. 대위 변제에서. 누가 안 시켜도 이런 거 다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똑똑한 건데 누가 안 시켜도 이런 거 잘하니까 이때 이 후순위 권리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변제하고 요걸 소멸시켜야 할 때 얘는 얼마를 변제하는가? 요것까지가 출제가 됐는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하죠. 이 후순위 근저당권자 권리자는 364조에서 변제할 자가 아니라 469조에서 변제할 자가 해당이 된다. 이렇게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동그라미 3번에 어느 범위까지 변제하냐 하는 것은 누가 변제했다는 내용이 달라진다. 첫 번째 채무자가 근저당 설정기한 경우 전액 변제하라. 그 밑에 제3취득자 하기 전에 그 바로 밑에 언더라니 요런 판례 안 나왔다가 이제 나온 거.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도 민법 364조 정한 권리를 행사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이 되는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뒤에 넘기세요. 얘는 민법 469조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 있는 제3조 변제로서 유효한 것은 따져볼 수 있을지언정 얼마 갚으라는 거예요? 채무 전액 변제하라 그 이야기죠.
요게 2006년 판례인데 요 판례까지 재작년에 마지막 다 출제됐어. 종래 지겹도록 나온 것이 그 뒤에 언더를 안 들어오고 제3취득자 얼마만 갚으면 된다. 최고야. 물상보증도 제3표 똑같다. 근데 시험에는 이제 요즘은 안 내는데 물상보증이 동시에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금융권이 연대보증 제도를 이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요즘은 안 물어보는데 옛날에는 은행에서 아주 사람을 미치게 만들었단 말이야. 요 물상보증인 이 사람 칠판 뭐 칠판. 이 사람 친구야. 그래서 얘가 돈 빌리는데 부탁을 하니까 내 아파트 위에다가 저당권 설정해 줘 이렇게. 그럼 얘는 물상보증이니까 뭐가 아니에요? 채무자가 아니죠? 책임만 지잖아. 그러니까 은행은 얘가 돈 안 갚다 그래서 물상보증에 또 돈 갚으러 청구를 뭐 하는 거야. 이 말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버려. 부동산 경기 침체돼서 아파트 값이 똥값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걸 경미해도 은행이 채권에서 다 뭐 한다고. 근데 얘는 알거지고 이제 책임 추구는 물상보증밖에 없어. 근데 얘한테도 배당받지 못한 잔액 채권을 물상보증한테 변제로 청구 뭐 한 거야.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뭐 해버려. 물상보증 세우면서 동시에 옛날에 유행했던 연대보증을 세워버려. 그러면 얘가 뭐가 돼버려. 연대보증은 채무자니까 채무자가 돼버려. 그러면 이 아파트 담보 들어갔다 경기 침체해서 채권을 다 모았다 잔액 얘한테 또 청구를 해. 이렇게 악용을 했다. 그래서 그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는 시험에 이제는 나올 일 없고 옛날에는 이게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제 말 알아들어요? 생각하면서 한번 해봐요. 공부를. 그 다음 따라서 기억할 거. 근저당 세금은 채무자가 변제한 경우, 종전처럼 물상보증이 변제한 경우, 제3취득가 변제한 경우, 최근의 판례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변제한 경우, 거기까지 정리 외우지 마시고 뭐 갖고 놀아야 돼. 그 몇 잔액이다 이담직 하지 말고 품격 있게 품격. 469조에서 변제하냐 364조에서 변제 이렇게 좀 여러분들 품격 있게 놀자 그 말이야. 그 전문 숫자 내고 다니는 거예요. 알아들었나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거 다 가르쳐주고 근저당 변경 다 여러분 몫이니까 여러분 집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에서 계약법 총론 파트는 최근에만 도 2번이나 가르쳐줬으니까 요거는 다음으로 미루고 올해 계약법 강론이 좀 미흡하니까 매매 임대차가 특히 담보책임 같은 거 요것만 이번에는 집중 배우고 이번에 그 다음에 계약법 총론은 또 잊어먹었으면 가장 최근에 가르쳐줬지만 문제 풀기 전에 요 이론은 따로 한번 공부하자고 말이야. 문제 풀기 전에 그게 나으니까 대신 건너뛰어서 225페이지 계약법 강론을 펴보세요. 거기 이제 매매하고 임대차에서 5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문제는 임대차는 본인이 게을러서 책을 안 읽어서 틀리면 틀렸지 어려운 거 없어. 임대차는 읽으면 맞춰 웬만하면. 근데 매매는 읽는다고 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이해한다고 해서 맞춘 것도 아니고 우리 머리를 상당히 뻐개뿌린 게 좀 있단 말이야. 그게 담보 책임이요. 아마 민법 전반을 걸쳐서 가장 많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매매 담보 책임일 거란 말이야. 왜냐? 이게 해년마다 한두 문제씩 나오는데 기출문제를 보면 기출문제 숫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담보 책임이에요. 기출문제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근데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운당에서 문제를 못 맞춰요. 왜? 요즘은 사례 등으로 내기 때문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듣고 법은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도 니처럼 내 상식으로 암기 안 해도 맞힐 것 같다. 그러면 그 대목도 공부하고 나는 네가 아무리 상식이라고 해도 나는 당차 상식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암기는 내가 실력이 뛰어나야 그러면 암기 하시면 되는데 내 개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안 하는 것이 일신에 여러모로 좋다는 거예요. 왜냐? 암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시간이. 이따 본방했죠. 그래서 그것만 지금 집중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매매를 떠든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나머지 것들 매매는 딱 정해졌어요. 해년마다 하시피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계약금 부분하고 담보 책임이라는 거. 계약금하고 담보 책임. 따라 그 이외에 이런 것들은 간단히 읽어두라는 거예요. 매매 그 성질, 낙성사 원도라 쳐진 거, 쌍무 유상계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매의 성립과 관련해서 논란되는 것이 다음 세 가지인데, 매매의 성립 관련해서 첫째, 올해 봉계약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을이 갑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여기에 마음에 들어요. 근데 지금 당장 사는 게 아니고 내가 1년 뒤에 사고 싶다. 그러면 내 1년 뒤에 당신 토지 1억 원으로 사고 싶다. 조건이 맞으면 얘가 1년 뒤에 1억 원을 받게 승낙하면 장래 본계약인 1년 뒤에 본계약의 매매 결제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 이런 거를 우리는 글자가 되는 매매의 예약 그래요. 요 예약을 통해서 본계약의 매매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단 매매 예약이 이 점을만 한 번씩 나오고, 요게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현연마다시피 빠짐없이 출제되는 것은 두 번째 계약금 문제고,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목적물 시가, 이것도 관례여의 법이 아니고 10% 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하더라. 이 계약금 주고받는 것도 계약금 주라, 알았다, 계약금, 계약. 요거는 이제 해년마다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의 성립에서 세 번째로 논의된 문제가 매매 계약 체결을 하다 보면 계약 체결 시에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매매 계약 비용이라 그러는데, 듣고 있죠? 매매 계약 비용이라 그러는데 계약서 작성 비용 같은 거, 목적물 평가 비용, 측량 비용 같은 거, 이런 비용, 중개업자 수수료 같은 거, 이런 걸 누가 부담할 것인가? 요 계약 비용이 논의될 수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거의 시험에 안 나오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계약금 파트하고 예약 문제가 하도 나오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알면 되니까 그 시험 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요것도 간혹 시험에서 나온다는 거. 어떻게 계약 비용이 부담해요? 비용 부담은 당사자가 균분 절반씩 부담하죠. 요것도 이제 조문을 한번 읽고 가야 되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금, 두 번째는 예약. 그래서 계약의 성립에서는 요 세 가지 것을 따져보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림 그렸나요? 뭘 그림 그려요? 설명을 다 듣지도 안 해놓고. 여러분하고 그림 뭔 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요즘에도 막 속에서 막 뭐가 하는 게 줄거리 잡는다고 가르치면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력이 늘질 않아요. 근데 항상 뭐 하면 여기서 문제된 이런 거다 그걸 미리 전제해서 가르쳐 주는데 거기 초점만 딱 줄기 잡으라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맨 지엽적인 것, 빌뼈친 거 외우고 그게 실력이 안 늘어요. 매매의 성립에서 논의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 딱 전제하고 공부하면 얼마나 좋냐고 아무 생각 없이 읽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또 좀 들어요. 그런 건 아무나 가르쳐 주는 거 아니니까. 먼저 매매 예약. 예약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뭐 같은가요? 예약의 종류가. 예약에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런 거예요. 예약에서 이런 예약을 천만번 체결하면 뭐하냐고 말이에요. 본계약에 체결이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를.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칠판 보여, 칠판.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런 얘기라고 말이에요. 여기 지금 1억 원으로 지금 사고 팔자고 미리 약속을 했는데 토지 같은 거 1년쯤 뒤에 가면은 10억으로 오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A는 좋아서 본계약에 매매계약 체결하자 당연히 1년 뒤에 청약을 해요. 근데 얘는 현재 시가 10억짜리를 1억 원에 파는 셈이야. 승낙 안 한다.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그래서 본계약 체결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예약의 종류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본계약 체결의 방법 관련해서 여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줬는데, 하나는 뭐이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승낙 의무를 부여하는 예약 제도가 있죠. 요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상당히 편리하게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방금 같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청약했다 상대방이 승낙 안 할 수가 버팅기고,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쓰면 본계약 체결하기가 쉬워지지 않냐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10억으로 분명히 뜰 것 같다. 본계약 체결 청약하면 얘가 거절할 것 같다. 그럼 본계약 체결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말이에요. 얘한테 미리 내가 본계약 체결하자고 청약했을 때 승낙을 꼭 해라. 얘한테 승낙 의무를 부여를 딱 해버리자 이렇게. 그러면 내가 본계약 체결하자고 청약하고 그럼 얘가 승낙 의무를 부담하니까 승낙을 의무는 이행해야 될까? 승낙해야 되고 그러면 본계약 체결이 용이해지지 않냐 말이에요. 이런 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그게 승낙 의무를 부여하는 예약 제도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죠. 한자 뜻풀이. 한쪽 당사자만 승낙 의무를 부담한 것을 뭐라 그러고? 글자 그대로 편무예약거라고. 양쪽 모두가 승낙 의무를 부담한 것을 쌍무예약 그랬고요. 한자 뜻풀이. 그냥 물 흐르듯이 이렇게 해요. 그냥. 그러면 이쪽에 이제 얘만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편무예약. 양쪽 모두가 승낙 의무를 부담한다. 글자로 쌍무예약 그러는 거야. 거꾸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얘가 청약하면 얘가 승낙, 얘가 청하면 얘가 승낙. 각각 승낙 의무를 부담. 이게 쌍무예약. 이해했나요? 근데 이게 단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얘가 저 예상을 할 때 1년 뒤에 뛴다, 본격적으로 청약한다. 그럼 얘가 설사 승낙 의무를 부담을 한다 하더라도 편무예약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승낙 안 해볼 수도 있다는 거. 배째라 그러고 10억짜리 왜 1억에 파냐? 그럼 이제 얘가 고달픈 일이 좀 생겨 하세요. 제가 승낙 의무를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째라 그랬어요. 그거 못 찍게 하면 되나 왜냐? 민법의 기초예요. 의무자가 의무 이행 안 했어요. 그러면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지근지근 밟아버리면 돼. 따라서 얘가 제의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승낙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 이행 안 하니까 승낙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받아내면 돼요. 승낙 안 하니까 판결을 통해서 계약 체결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도 개박살이나. 왜냐? 변호사 비용도 지가 다 부담해야 되고 패소자 부담해 소송 비용. 얘 변호사 비용도 얘가 일부 부담해야 되고 조직의 쓴맛을 보는데 배째라 하고 하니까 배째는 시간이 걸려요. 나도 미치고 싶다 그 말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 더 편한 방법이 없겠냐. 그 대신 법공부할 때는 이렇게 개기면 사정없이 뭐 하긴 해야 돼. 배째라 그러면 배 못 째는 것도 바보야. 얘가 조직의 쓴맛을 안 봤으니까 배뜩 내미는 거예요. 조직의 쓴맛 본 사람은 배 안 내밀어요. 내밀 때가 있고 안 내밀 때가 있으니까. 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던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해서 이제 다시 이제 방법을 또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송 제기한다 불편하다. 그러면 차라리 이런 방법을 쓰면 어쩌냐고 말이에요. 분명히 10억으로 올라간다. 그 내가 청약하면 얘가 또 승낙하고 의무 부담에도 승낙을 한다. 소송한다. 아 돌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일방적으로 본계약 체결하자, 예약 완결하자 의사표시하면 얘가 끽소리 못하고 본계약의 매매가 성립되고 이런 제도를 하나 만들려면 얼마나 편리하겠냐고 말이에요. 해서 두 번째로 나온 제도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인가요? 예약 완결권 제도죠. 이 예약 완결권의 가장 핵심은 형성권이다 그 이야기야. 형성권 하면 이제 뭔 말인지 설명하다 알아듣을 거야. 이 예약 완결권은 똑같이 이것도 일방에게만 부여하면 그를 일방 예약이라고 그래요. 우리 민법이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하죠. 이 예약 완결권을 쌍방 모두에게 부여하면 그걸 쌍방 예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 의리 법공부를 좀 한 사람이요. 이런 과정을 쭉 깨보세요. 해서 특약을 맺을 때 일방 예약을 맺자고 딱 특약을 맺었어요. 계약 이것도 계약의 종류니까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당사자는 아무거나 선택해서 편무든 쌍무든 뭐 일방 예약이든 쌍방 예약이든 근데 뭘 알아야죠. 특약을 맺겠지만 해서 일방 예약이라는 특약을 맺고 자기가 예약 완결권을 딱 보유를 했어요. 이런 걸 일방 예약 그래요. 한쪽 당사자만 예약 완결권을 보유하는 제도를 자 1년 뒤가 됐어요. 땅값 10억으로 뛰었어요. 그럼 이번에도 본계약 체결자 청약하고 이자 승낙을 기다려 두는가? 이번엔 필요가 없어요. 여기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고 형성권은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되죠. 얘가 일방적으로 예약 완결하자 의사표시하면 이자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본계약의 매매가 성립 효력이 생겨요. 엄청 편리하죠. 이거를 이렇게 바꿨을 때 예약 완결권을 양쪽 모두가 보유한다. 이런 거를 쌍방 예약 그래요. 그러면 얘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든 얘가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든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본계약의 매매가 성립한다. 이게 예약 완결권 제도. 여기에 훨씬 더 뛰어난 장점이 많겠죠. 그러면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네 종류 예약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 민법은 이걸 알아야지 특약을 맺는다. 근데 일반 백성들이 법공부 안 하니까 모르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에는 여기 일방 예약에 관해서만 민법에 규정을 해놨어요.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당사자 특약이 없으면 무슨 예약으로 추정한다? 일방 예약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는
이런 거란 말이야. 일방 예약은 일방 당사자만 예약 완결권을 보유하는 거야. 그럼 예약 완결권을 누가 갖느냐가 아주 중요한데, 우리 민법은 일방 예약에 관해서만 규정해 놨지. 공부한 알겠지만 예약 완결권을 두 사람 중에 누가 갖느냐, 요거는 규정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법조문이 없잖아요. 아무리 봐 책에도 안 써졌어. 근데 거래 관행에 하면 한번 여러 번 해보세요. 중개 볼 때 다 하셔야 돼. 이제 거래 관행 그런 거 법에는 없어. 여기 매매 같으면 누가 예약 완결권 보유하는 것을 봐요. 거래 관행하면 매수인이 갖는 걸로 보는 거예요. 실무에서 일처리 이렇게 하시면 돼. 왜냐하면 일방 예약은 아셔야 돼. 예, 특이하게 없으면 우리 민법에서 무엇으로 추정하니까 일방 예약으로. 그럼 예약 완결 누가 갖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야. 일방적으로 의사표시 하면 되니까 얘가 갖냐 얘가 갖냐가. 근데 거래 관행상 시험은 안 나와요. 거래 관행이니까. 예?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말고 시험에 나오는 거만. 이거는 거래 관행 실무에 필요하니까 매수인이 거래 관행상 예약 완결권을 보유하는 걸 해석하고, 그럼 실무상으로 이제 예약 맺으면 예 쪽에서 일방적으로 동작실하자 의사표시하면 예 의사와 상관없이 매매가 성립 효력이 발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줄거리 잡았다 치고 거기 의인원에서 지겹도록 시험에 나오는 거 가로 1번에 언더라인 총책 첫날부터 주의시켜 줬어요. 예약은 단독행이 아니라 계약에 아까 여기 들어준 것처럼 그것도 장래 본계약을 처리해야 될 채권 채무를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뭐라 그래요? 채권계약. 특히 여기에 속지 말으라고 우리 시험에 함적으로 단답식으로 자주 나오니까 우리 민법에서는 특이하게 없으면 뭐로 추정해요? 일방 예약으로. 여기 일방자가 들었다 그래서 요 일방 예약을 단독행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날 뻔니까 단독행이 아니에요. 요거 뭐이다? 요것도 채권 계약이 총칙에서 단답식으로 많이 물으니까 속지 말은 신당부에서 일방 예약 요거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함적으로 많이 나온 게 저 해제 나와. 해제 얼른 그러지 그거 우리 함적으로 많이 물어본 거죠. 요 합의 해제하고 요 두 개는 단독행이 아니라 계약이에요. 계약. 요 해제는 단독행이지만 요 합의 해제는 해제 계약이야. 요 두 개는 계약이니까 단독행으로 바꿔치기 잘하니까 요거 조심하라고 노래 불러준 거고 속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 거기에 가로친 3번에 매매 예약은 방금 제가 칠판에 예 들어준 것은 우리가 이제 전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약 제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매매 예약이 실무상으로는 채권 담보 법률적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다음 슬라이드 써먹어야 되니까 집중하라고요. 여기 이제 본래의 아까는 본래의 순수한음의 매매 예약을 예를 들어줬고 채권 담보 법률적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돼. 실무상으로 실제로 우리 가부로부터 1억 원 빌리고자 한다. 이때 채권자가 담보 제공 요구했다. 채무자가 약속을 했다. 다음과 같이 내가 비현재에게 변제를 못하면 내 2억짜리 토지를 당신에게 1억 원에 매도하겠다. 미리 약속. 그래서 이런 거를 글자 그대로 무슨 예약? 매매의 예약. 그러면 이제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 이러한 약속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예약에 따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된다? 가등기. 이걸 우리는 가등기 담보라고 부른다 그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실제 변제를 안 하면 얘는 1억 대신에 2억짜리 토지에서 2억짜리 토지 1억 원에 매도한다고 약속했으니까 매매 예약 맺었잖아. 예약했던 권리를 보존 가등기 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해버리면 돼? 1억 대신에 번등기. 그래서 1억 대신에 2억짜리 토지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이 대목에서 얘가 폭리취한다. 폭리 규제하다. 그래서 무슨 법이 적용됐다? 저번 쪽으로 가르쳐줬어. 가담법이. 가담법에서는 뭐 주로득되어 있다? 청산금 지급해야지 번등기 한다. 이게 가등기 담보야. 여기 가담법 규제를 받고. 이때 이제 가등기 담보 법률수는 활용되는 것이 저번 시간에 예 들어준 것은 무슨 예약이었고, 저번 시간에 예 들어준 거는 대물변제 예약이었죠. 대물변제 예약. 그 대물변제 예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뭐 매매의 예약도 가등기 담보 법률적 수단으로 같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하든 이런 거를 가등기 담보. 거기에 가로친 3번에 한 줄짜리 언더라인처럼 그럴까. 매매 예약은 주로 채권 담보를 위한 담보수로 활용이 된다. 민법상 원칙 일방 예약으로 추정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가로 2번에 예약 완결, 아까 다 가르쳐 줬으니까 동그라미 1번 예약 완결권은 뭐이다? 형성권이다. 이게 가장 뛰어난 장점이고, 물론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는
가등기 당연히 할 수 있고, 뒤에 넘겨서 행사 및 효과, 동그라미 2번 이런 거고. 지금 이제 이런 매매 이야기 경우에 갑이 매도인 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이 본래 의미자 매매 이야기를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관행하면 매수인 쪽에서 자 일방 이야기로 추정이 되고, 거래 관행하면 매수인이자 예약 완결권 이제 보이는 걸 보니까 얘가 이제 예약 완결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가 목적물의 부동산이니까 이제 가등기를 해뒀다. 이 대목에서 얘가 지금 토지를 제3자 병에 양도했을 때 얘는 예약 완결권을 누구한테 행사할 것이며, 예약 완결권 행사해야지 본계약의 매매가 성립 효력이 생기겠죠. 이 매매로부터 발생이 되는 소유권의 촉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가등기를 해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성립됐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한다. 자, 본등기 됐다. 그럼 이제 이자명의 등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논란이 되는데, 요거는 물권법 등기법에서 배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하고 똑같이 참고하시면 돼. 먼저 예약 완권 행사 본래 의무자 갑에게 한다. 그럼 본계약의 매매 성립하죠. 이로부터 생기는 청구권을 본자 가등기 했으니까 가등기 권리자는 의무자 얘한테 본등기 청구한다. 본등기 됐다. 얘 등기는 뭐한다? 채권 말소. 똑같음 하고 넘어가라. 그 동그라미 이번에 그 판례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시험에 쏟아나오는 거. 예약 완결권의 존속기간. 먼저 계약으로 존속기간 정하면은 그에 따른다. 그러나 그 밑 언더라인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니까 약정이 없으면 소멸시효 말고 제척기간. 형성권은 제척기간.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지 마. 제척기간 몇 년?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형성권은 제척기간 10년. 그 민법의 기초잖아. 제척기간 10년에 걸린다. 기간이 너무 길다. 그때는 그 후에 564조 2항 3항 뭐 하면 된다. 기다리지 말고 최고하자. 쭉 읽어두고. 그 밑에 판례.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 3주 전에 무료 특강할 때 정리해놓은 거 그거 또 나왔잖아. 그게. 야멸하지 말고 그 책자 다시 보세요. 그 소멸시효 제척기간 다시 찾아봐. 여기 다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약은 이제 그래도 안 되면 예요서라도 어떻게 맞추고 그러는데, 여기 예약 부분은 그 이제 계약금부터는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면 계약금 부분 요즘은 사례를 많이 내기 때문에 이게 또 깜박하면 이 계약금 부분은 속기가 또 쉬워요. 선생님은 우리를 또 문제 풀다가 깜박해서 지문 좀 집중해서 안 보면은 정답을 또 속고 나온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계약금 부분은 옛날과 달리 요즘에는 문제를 사례를 많이 내니까 특히 집중해서 계약금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 먼저 계약금 웬만한 건 다 하실 거니까 계약금 좀 주나 알았다. 계약금 주고받는 계약 일종이야. 이때 이제 성질에서 두 가지 거를 집중 물어보니까, 하나 매매계약을 전제로 성립된다. 종된 계약이다. 그거는 안 틀릴 것이고, 다만 한 가지만 속지 않더라면 가로 열고 닫고, 종된 계약이지만 가로치 2번에 가로 열고 닫고 주된 계약과 동시에 성립될 필요는 없다. 계약금을 나중에 주고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시험에서 지겹도록 묻고 중요한 거,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다. 요물 계약이다. 요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에 관한 판례가 우측까지 2008년 3월 13일 판례인데, 물론 언더라는 시험이 이제 잘 나오는 구절만 지금 언더라 쳐놨지만 잠깐 7번 보세요.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좀 이해를 좀 해야 되는데, 어느 대목에 시험에 또 나올지 모르니까 구절 이거는 시험에 물을 수 있으니까. 지금 계약금과 요물 계약인데, 기획을 되살려보면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 계약이에요. 요 낙성 계약이다 그 말은 여기가 성낙을 낙자니까 성낙 의사표시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이다. 뜻풀하면 계약이니까 청약과 성낙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성립한다. 요게 낙성 계약이고, 우리 시험에 들어가는 매매 교환 임대차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계약은 낙성 계약. 전형 계약 15개 중에서 유일하게 현상 강고 계약 1개만 낙성 계약이 아니죠. 요거 하나만 특징상 요물 계약인데, 문제는 이제 전형 계약이 아닌 것 중에는 15개 전형 계약 속에 포함이 안 되는 것 중에는 요물 계약이 해당되는 것이 그 이후부터 몇 개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집중 배우자는 계약금 계약하고, 그 다음에 시간 중에 아까도 제가 잠깐 예대로 나온 대물 변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일견 이론 있지만 임대차에서 나오는 보증금 계약하고 뭐 이런 거는 시험이 난리로 없고, 그 중에 이제
15개 전형계약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것 중에서 집중적으로 시험 나오는 것이 계약금 계약. 그러면 요물계약은 의사표 잡지 이외에 글자 그대로 요물 그랬으니까 물건의 인도를 필요로 하는 계약이다 그 의미죠. 따라서 의사표 잡지 이외에 물건 인도나 일의 완성이 있어야 성립되는 계약을 요물계약. 그러니까 이러면 계약금 계약 아니에요. 얘가 이제 계약금을 A하고 3천 주고받 그랬다. 계약금 3천 주라 청약. 그 다음에 3천 줄게 승낙만 있는 당에서는 계약금 계약의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립이 되면 이건 낙성계약이 돼버려. 근데 이제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이 의사표 잡지 이외에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금전의 지급이 실제로 있어야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된다 그 말이야. 이 요물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에 지금 계약금을 원래 3천만 원 주고받기로 했는데 잘 들어야 돼요. 3천만 원 주고받기로 했는데 한 푼도 지급이 아직 안 됐다. 또는 일부 1,000만 원만 지급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계약금 계약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효력도 발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무슨 효과가 생기냐 그러면 누구나 다 알다시피 계약금은 특약이 없으면 우리 민법에서는 해약금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약금 받은 자는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지하고 교부한 자는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지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 경우는 계약금 계약 자체가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약금으로서 효력도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2배 돌려주고 계약 해제도 못하는 거라 그 말 알아듣겠나요? 그럼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계약금 계약이 효력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565조 1항이 적용이 안 돼요. 해약금에 해제 못 한다 그 말이야. 대신 이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지금 전액 안 줬으니까 계약금을 지불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또는 이자의 참호 불리함 계약금을 3천 다 안 줬잖아 지금. 그 계약금 약정을 얘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참호 불능을 이루어서 계약금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던데 계약금 계약을 해제는 할 수 있어요. 매매 말고 계약금 계약을 매매 말고 계약금 계약 해제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그 책으로 돌아가서 거기 왼쪽 언더를 한번 보세요. 이게 뭔지 핵심이니까 계약금 계약은 금전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요물계약이다 그 이야기고 단지 계약금을 지급하거나 약정만 한 단계 또는 일부만 지급해도 다 마찬가지고 아직 계약금으로 효력 즉 위 민법 규정 그 위에 565조 1항을 말해요. 해약금이 해제한다 그 이야기야. 위 민법 규정에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는 해약금의 해제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중간 써진 거에서 방금 제가 해준 소리가 중간에 언더를 안 쳐진 부분이 있으니까 집에서 꼭 있고 뒤에 언더를 쳐진 부분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요물계약이니까 성립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여기서 주계약은 요 매매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금 계약은 매매를 전제로 하니까 매매가 주된 계약 계약금 계약이 종된 계약 주계약은 요 매매계약 매매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시험 이렇게 압축시켜도 물어보고 그 중간도 꼭 읽어야 되고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금 종류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좀만 쉬었다 가죠.